사드가 철회돼야 된다. 사드 배치를 물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꽤 공감한 분들이 있고, 또 그러면서도 근데 되겠어?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죠? 왜냐하면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또 지금 미국에 저런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정상회담 하면서 그걸 과연 거슬릴 수 있을까?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서 사드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얘기했는데, 예. 주한미군 주둔비 올리자. 답을 불렀길래, 저는 이제 반값 불렀죠. 반으로 내려야 된다. 왜냐면 그게 합리적이니까. 보통 트럼프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고, 막 불합리하고, 막 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종 결론은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성공 못 해요. 본인이랑 약간 닮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양반은 거래 방식이 좀 과격한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제압하죠. 거래를 해서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10,000원에 사기 위해서 5,000원을 부르는 게 아니고 100원. 이래가지고 상대가 막 기함을 하게 만들고. 네? 근데 상대가 팔아야 될 상황이면 10,000원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거칠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저는 사드 배치 문제도 이 사람이 선거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필요하지도 않은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일도 있고,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국익이 현저하게 훼손이 되고,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미국의 국익을 뭔가 자기도 챙겨야 될 텐데, 뭐 다른 방식의 조정도 있을 수 있죠. 저는 합리적 토론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크다.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가 크다. 당신들이 중국 감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서면서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 또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도 상호 존중 관계여야지. 미국은 득보고 우리는 손해보고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넥타이 풀고 한잔 하셔야겠네.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트럼프도. 그럼요. 그 결론을 그런 무지막지하게 내는 불합리한 최종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얘기 있었죠. 이재명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할 것 같다. 뭐 이런 외국 기사 때문에 한 번씩 끌어오는데, 근데 그 다음 칸을 보면요. 사실 이게 참 웃기는 게 우리나라 이 상황인데, 그러면 미국이 손해다가 결론이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손해다. 이 주둔비 문제로 문재인 이재명이 돼서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국이 손해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럼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사드 배치를 처리를 요구하면 그렇게 철수를 하겠다라고까지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철수 안 해요. 거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최종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또 거래를 할 테니까. 아니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결론을 내는 그런 불합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론이 뭐냐면, 미국은 자국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 임시 진주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여기는 고정 배치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이 혹이라도 남침을 할 경우에 미군은 자동 개입하는 의무가 없어요. 미국이 국내 의사결정을 따르도록 한미 상호방위협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전하기로 결정해야 참전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합의서가 돼 있다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자동 개입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신들의 군사 이익을 위해서 여기를 임시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덕을 좀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하면요, 자기들만 손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에 비해서 몇 배를 내는데 자주 국방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미군 철수 문제까지 가면은 저희가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얘기가 너무 커지니까. 꼭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적폐청산. 그렇죠. 이게 이재명의 친일 또 하나의 어떤 슬로건, 적폐청산. 다 반북배 독재 깨끗이 청산. 청소하겠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친일 독재 부정부패. 이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지금으로 보면 재벌, 새누리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등을 포함한 부패 정치 권력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각 영역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친일 세력들이죠. 예를 들면 국민보고 개돼지라 그러는 인간들이라든지 또 언론에 숨어 있는 기득 권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후예들이죠. 그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사실 동전의 양면인데, 제가 청산하니까 부시는 사람으로 아는 경향이 있어요.
공정한 룰을 만들어서 그 공정한 룰 속에서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자기가 가진 역량과 기회를 발휘할 수 있게 하면 사실은 그 친일, 부패, 독재, 학살 세력들이 얼굴을 감추고 숨어있는 그런 기득권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청산이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곧 기득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고 기득 세력을 청산해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이 지켜진 사회. 네. 우리 사회는 정치 또는 경제 영역에서 돈 많고 힘세면 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이미 이재용에서 보고 있잖아요. 웬만하면 수사도 하지 않아요. 웬만하게 부정행위 돼가지고 그냥 과태료 몇 푼 내면 되고 재벌 총수가 죄를 지어도 그 일선의 과장이 대신 벌금 몇 푼 내면 되고 우리나라처럼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 두 번째는 공정한 룰이 작동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정부의 제일 기능은 억강부약에 있어요.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의 약자들을 부양해서 같이 살게 하는 것.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강자들의 횡포를 방조하거나 거기 부하 내동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나누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를. 근데 줬죠. 그거는 지금 이 박근혜 정권 때 벌어졌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DJ나 노무현 정권 때도 많은 그런 청산과 개혁을 얘기하셨지만 못했죠. 결국 못했잖아요. 예. 못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이것이 어떤 식으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소위 부패, 친일, 기득권 세력의 핵심 중의 핵심은 사실 재벌인데 재벌의 정치 권력이 놀아나는 상태 아닙니까? 네. 정치 권력이 재벌을, 경제 권력을 통제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정치 권력은 경제 권력에 놀아나서 휘둘리고 있냐? 이유는 단순하죠. 유착하고 있으니까요. 유착 때문이죠. 인연이 너무 깊고 또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얻었거나 또는 거기에서 거래 관계들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겠어요. 실제로 많이 접근해요. 제가 다 차단하죠. 전 불법행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시장이 하면은 제일 많이 기대하는 부분이 그 적폐청산인데 촛불 민심과도 함께 계속 맺혔던 구호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저는 추상적으로 들려요. 저도 되게 사실 기대했던 답변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민특위 수준으로 좀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친일 청산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나치 협력자들 전 세계로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일부이긴 한데 지금 그런 과거 지향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그들이 얼굴을 바꿔서 지금 지배 세력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고 그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회를 잃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멋있는 얘기를 백난하면 뭐합니까? 저는 되게 실용주의자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만 해요. 제일 실현 가능한 국회 입법조차도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검찰 권력을 철저히 정상화해서요. 이거는 그냥 법대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있는 대로 다 걷어내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다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죠. 그래서 막 캐다 보면은 이 지휘자의 인척, 측근 조직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극렬하게 제가 친인척 비리든 측근들의 문제든 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이유는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공직 권력을 남용해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옆에 두거나 또 그들과 이익을 노리는 자들과 인연을 맺거나 이러면 제가 망가진다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공무원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돈은 마귀다. 그 다음에 이 관 근처에서 사업을 하고 공무원한테 접근하는 자들은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다. 돈에 매수된. 제가 그 얘기를 수없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재벌들에 대해서 재벌들도 법을 지켜야 되고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일지라도 반드시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 권위와 권력이 높았으면 더 처벌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힘센 자가 처벌받는 걸 봐야 다른 사람들도 법을 지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봐주자고 그러잖아, 지금. 대통령이었으니까 봐주자.
이런 얘기들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재벌로 돌아가겠습니다. 재벌 돌아가서, 근데 재벌 해체 얘기하셨잖아요. 재벌 체제 해체. 재벌 체제 해체. 재벌 기업 해체가 아니고. 물론이죠. 물론 기업을 자기 나는 해체하는 게 아니었죠. 재벌 기업 네, 없애는 그러니까 걸로 이제 자꾸 오도하는 사람이 있어. 오너 재벌 일가가 체제 해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네. 그런 집단을 그렇죠. 이제 나눠준다는 그런 얘기겠죠. 황제경영 네. 폐지 뭐 그런 거로. 황제경영 폐지. 요새 바꿔서 네. 그래서 하도 자꾸 재벌 체제 해체 그랬더니 재벌 해체로 오도하는 사람. 그 과정에서 며칠 전에 무슨 리코법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예, 리코법이 근데 미국에서는 무슨 마피아 조직. 범죄 조직 돈 환수하는 데 쓰는 법인데 근데 이렇게 재벌을 완전히 범죄 조직이라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봐도 되나요? 재벌 자체가 아니고 이제 조직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환수하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범죄를 해서 뭔가 이익을 남겼는데 그걸 그대로 그거 갖게 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죠. 그리고 이런 재산을 예를 들면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이 있었죠, 맞아요. 그 합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친일 행위라고 하는 네. 범죄 행위로 이익을 얻었으면 그건 도로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이 합헌이라는 것처럼 조직적 범죄 행위로 돈을 벌었다 또는 수익을 얻었다면 그걸 도로 내놓게 하는 게 정의에 부합한데 우리 사회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많이 벌면 그냥 몸으로 때우고 나오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되고 이번에 가장 큰 경우가 이재용이죠. 이재용이 삼성 재벌 계열 기업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거 다 공모자들이 있잖아요. 뭐 지휘 뭐 한 게 다 공모한 거죠. 그렇죠. 집단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뇌물을 주고 국가 권력을 움직여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혀버렸고 이러면서도 또 재벌 관련 기업들을 범죄 행위에 동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본연의 기업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범죄 행위에 이용돼 있으니까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인해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이재명 맞는 거죠. 청소법 뭐 이런 네, 게.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거지. 꼭 근데 해야 이제 되는 이게 지금 재벌들이 어떤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한 짓을 저질러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범죄냐 아니냐,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네.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수사를 똑바로 시키고 한다는 그런 게 약간 공허한 원칙론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지휘권을 가지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죠. 인사권자 뜻을 따른다니까요. 그 임명된 공무원들은. 난 검찰을 아주 강하게 그립을 잡겠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좋은 사람 많이 있거든. 네. 예를 들면 저번에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 네. 그거 시켜놓고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저지른 것도 잡아라. 내 가족들 우리 아들이 해도 다 잡아라. 라고 진짜 지시해놓고 그렇게 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적폐청산은 검찰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럼요. 이뤄질 수 있다는 그게 말씀이시네요. 법대로 하게 하고 검찰과 경찰이 있잖아요. 곧 국세청도 있는 거고 여기를 놔줄 게 아니라 제대로 그러면 통제해서 뭐 공수처 얘기를 하든가 공수처 여러 가지 얘기. 검찰 개혁 얘기를 다른 후보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후보들하고 특별히 뭐 다른 건 없는 거네요. 없죠. 결국 네. 의지 문제예요.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모든 후보들이 좋다는 정책은 다 한다고 할 거라니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디어 경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무슨 벤처 창업자들도 아닌데 아이디어 좋은 사람, 네가 먼저 기획했으니까 니한테 기회를 주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